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강의를 진행할 조정철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회사 내 데이터들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 좌우 장소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강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C4스퀘어라는 개념, 커넥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컨버전스, 크리에이티브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SG 경영에서 안전과 에너지 철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격변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는 스터디와 경험자,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위에서 실제로 어떤 시스템들이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마트 팩토리의 운영 시스템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둘째, 오픈소스와 상용 솔루션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파악합니다. 언제 오픈소스를 쓰고 언제 상용 솔루션을 써야 하는지 명확히 하겠습니다. 셋째,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특히 관계형 DB와 시계열 DB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조업의 미래를 보면 세 가지 큰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 AI 기반 자율 제조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생산 효율성이 20% 이상 향상될 것입니다. 의사결정이 더 빠르고 정확해지는 거죠. 둘째, 증강현실 기술로 원격 멘토링이 가능해집니다. 시각화를 통해 판단력이 크게 보강됩니다. 셋째, 코봇이라고 하는 협동 로봇과 인간의 협업이 표준화되면서 하이브리드 워크 모델이 자리 잡습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학습, 혁신 문화 조성, 그리고 보안과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기술만 도입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람과 문화가 함께 변해야 됩니다. 시스템, 즉 회사 내 운영 솔루션들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솔루션들에 대하여 기술적인 의미보다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회사 내 데이터들을 요리해 나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시스템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케스트라에 비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오케스트라일까요? 이 비유가 정말 잘 맞거든요. 첫째, 구조적 유사성입니다. 오케스트라처럼 스마트 팩토리도 다양한 요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유기적 시스템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가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듯이요. 둘째,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각 시스템이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합니다. 바이올린이 갑자기 드럼 역할을 하지 않듯이 각 시스템도 자기 역할이 명확합니다. 셋째, 조화와 협업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조화로운 협업이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악기만 잘한다고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이 비율을 염두에 두고 각 시스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들이 회사 내 데이터들을 어떻게 요리해 나가는지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AI는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과 같습니다. 음악 감독이 뭘 하죠? 전체 시스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최적의 운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곡은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느낌으로 가자라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AI는 생산, 물류, 설비 등 전 영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AI가 없다면 각 시스템이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죠. 서로 소통 안 하고 각자 알아서 하면 비효율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ERP는 오케스트라의 총무이자 기획본부입니다. 총무가 뭐라죠? 재무, 인사, 구매, 판매, 생산 등 모든 부서의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보 연주자, 연주 일정을 모두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곡은 누가 연주하고, 언제 리허설하고, 악보는 어디 있고, 예산은 얼마고,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거죠. 기업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시간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진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ERP가 수행하게 됩니다. ERP가 없으면 각 부서가 각자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게 되고 그러면 혼란이 생깁니다. 판매팀은 100개 팔았다고 하는데 생산팀은 90개밖에 안 만들었다고 하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MES는 악보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악보를 보고 연주하듯 MES는 전체 생산 계획과 실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생산 일정, 작업 지시, 공정 흐름, 품질 관리 등 모든 생산 활동의 정보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A 제품 100개 만들어야 하고 B 공정에서 C 공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품질 기준은 이렇고 이 모든 게 MES에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공정 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모든 작업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악보가 없으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못하듯이 MES가 없으면 생산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CMMS, MCS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각 악기의 연주 타이밍을 조절하듯 이 시스템은 공장 내 설비와 물류 자재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AMR 같은 물류 장비들의 이동 경로와 타이밍을 조율합니다. 너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고 너는 C 지점에서 대기하고 이런 식으로 지휘하는 거죠. 최적의 물류 흐름을 만들고 장비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휘자가 없으면 오케스트라가 제각각 연주에서 시끄럽기만 하듯이 MCS가 없으면 물류 장비들이 서로 부딪히고 비효율이 생깁니다. 이제 실제 현장으로 내려가 볼까요? AMR은 연주자입니다. 실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처럼 현장에서 물류 이동, 자재 운반 등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움직이면서 일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ACS는 파트 리더, 즉 수석 연주자입니다. AMR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다룰지 상세한 지시를 내립니다. 너는 3번 선반으로 가서 부품을 싣고 5번 공장으로 가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역할 분담입니다. 지휘자, 즉 MCS가 큰 그림을 그리면 전체적으로 물류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자. 파트 리더 ACS가 상세 연주법을 지도하고 구체적으로 이 AMR은 이렇게 움직여라. 연주자, 즉 AMR이 실제 연주를 수행하는 거죠. 이 세 주체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업이 물류 자동화의 핵심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게 되겠죠. 이 페이지는 실제 프로젝트 사례인데요.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이 로드맵은 제가 2013년에 초안을 만들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진화하고 있는 로드맵이죠. 흐름을 보시면 PLM에서 설계 정보가 시작이 됩니다.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하는 거죠. ERP로 자원이 관리가 됩니다. 사람, 돈, 자재 등 모든 자원을 관리합니다. MES로 생산이 실행됩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지시가 나갑니다. CMMS로 설비가 관리됩니다.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QMS로 품질 데이터를 총괄 관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가 통합되어 단일 작업 공간에서 모든 업무가 수행된다는 겁니다.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거죠.
PLM에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MES, CMMS, QMS에 다 반영되는 식입니다. 여러분도 실무에 나가면 자사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어떤 시스템부터 구축할지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각 솔루션의 전문성과 역할 분담이 최고의 생산성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역할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휘자가 연주자의 손가락 움직임까지 일일이 지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만 생깁니다. 연주자는 나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간섭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I는 총감독으로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시뮬레이션과 의사결정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MES가 할 일을 AI가 하려고 하거나 AMR이 할 일을 ACS가 직접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화롭게 협업할 때 최고의 성과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케스트라의 지혜입니다. 이제 데이터 저장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루션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데이터입니다. 이를 어떻게 저장하고 원활하게 막힘없이 사용하느냐가 정확성과 속도와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오픈소스가 실제로 어떤 장점을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용 효율성 측면입니다. PLC, 빅데이터 플랫폼, 미들웨어 등을 라이센스 비용 없이 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케라는 파일 형식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둡 같은 분산 프레임워크를 쓰면 고가의 서버 대신 범용 하드웨어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억짜리 서버 한 대 사는 게 아니라 1천만 원짜리 PC 10대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억 원짜리 상용 솔루션 대신 오픈소스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기술적 이점도 상당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계속 좋아지게 되는 거죠. 노드레드 같은 툴을 쓰면 코딩 없이 시각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수 있어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A에서 B로 데이터 보내기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OPC UA나 HTTP 연결이 정말 쉬워집니다. 엣지 엑스파운드리, 쿠버 엣지 같은 엣지 컴퓨팅 플랫폼으로 IoT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실시간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라파나나 슈퍼세트로 대시보드를 만들고 ML 플로우나 쿠버 플로우 머신러닝 모델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확장성도 뛰어납니다. 오픈PLC나 아두이노, 라즈베리, PI, ESP32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동합니다. 값싼 하드웨어로도 할 수 있어요. 아파치 에로우를 사용하면 언어나 플랫폼 간에 제로 카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오버헤드가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 직접 공유하는 거라 엄청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센스와 기술 주권 문제입니다. 아파치, MIT BSD 같은 라이선스는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소스 코드를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을 따르면 기술 갈라파고스화를 방지하고 진정한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거죠. 코어 기술을 자체 개발하면서 동시에 오픈소스 생태계에 참여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공부하셔서 공급업체가 갑 같은 을이 되는 락인 정책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인이 뭐냐면 한번 그 업체 제품을 쓰면 다른 업체로 못 바꾸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나중에 가격 올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론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으시죠?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입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인데요. 지멘스가 인더스트리얼 엣지 플랫폼에 쿠버네티스를 도입해서 제조 현장과 IT 시스템 통합을 강화했습니다. 보시도 수세와 협력해서 제조 환경에 쿠버네티스를 도입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유연성을 확보한 거죠. 컨테이너 기본 배파를 자동화하고 확장성과 고가용성을 확보해서 제조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드레드는 IoT와 엣지 환경에서 로우 코드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내 제조 현장에서도 MQTT와 노드레드를 이용한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한 사례가 있고요. 삼성도 오토메이션 스튜디오 프로젝트에 노드레드 기반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코드 없이 시각적으로 프로그래밍해서 OPC UA나 HTTP를 연결하고 IoT 게이트웨이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아파치, 하도, 파케이, 에로우 같은 데이터 플랫폼도 중요합니다. 범용 하드웨어로 분산 처리 환경을 구축해서 고가 서버를 대체할 수 있어요. 파케이로 스토리지를 3분의 1로 줄이고 스캔이나 역직렬화 시간도 단축됩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인데요. BMW가 이벤트 기반 시스템에 카프카를 도입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로 생산을 효율화했습니다. 미쉐린도 타이어 제조 공정 데이터를 스트리밍 처리해서 품질을 최적화했고요. 지멘스는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석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는 모니터링과 알림이 사실상 표준입니다. 쿠버네티스, 마이크로 서비스, 제조 설비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 스택을 제공하죠. 커스텀 대시보드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조건을 설정해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LOps 영역입니다. ML플로우나 쿠버플로우를 사용하면 삼성도 활용한 AI 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델 실험을 추적하고 버전을 관리하고 배포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서 AI 모델 개발과 운영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픈소스가 단순히 공짜가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제조 리더들이 검증하고 활용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계약서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고 엄격하거든요. 데이터 구조를 보면 테이블 기반으로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고 스키마를 사전에 규정해야 합니다. 외래키를 통해서 테이블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정교화를 통해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합니다. 장점이 뭐냐? 가장 큰 건 ACID 트랜잭션 보장입니다. ACID란 오토메서티, 원자성, 컨시스턴시, 일관성, 아이솔레이션, 고립성, 듀러블러티, 지속성 이 네 가지가 보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이 확실합니다. 은행 계좌 이체할 때 중간에 돈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RDBMS는 이걸 보장합니다. SQL 표준을 지원해서 호환성이 높고 복잡한 조인, 뷰, 트리거를 지원해서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대용량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때 특히 초당 대량으로 쓰기 작업을 하거나 장기 보관할 때 제시도 때 비효율적입니다. 센서 데이터가 초당 1만 건씩 들어오는데 이걸 RDBMS에 저장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집계 같은 걸 최적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샤딩이나 파티셔닝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게 아주 복잡합니다. 적용 사례를 보면 포스트그레스QL이나 MySQL이 대표적이고 ERP나 MES의 핵심 트랜잭션 처리에 사용됩니다. 주문 관리, 재고 관리, 마스터 데이터 관리, 품질 추적성 리포트 같은 것에 쓰이죠. 정확성과 일관성이 생명의 영역입니다. 이번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TSDB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사진첩에 비유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쫙 정리되어 있잖아요.
데이터 구조가 타임스탬프 기반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태그와 필드 모델로 메타데이터와 측정값을 분리하고 파티셔닝, 압축, TTL, 다운샘플링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초 단위 데이터를 1년 뒤에는 자동으로 1시간 단위로 뭉쳐서 저장하는 식입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고속 데이터 수집과 시간 범위 쿼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롤업이나 리텐션 정책이 자동화되어서 오래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집계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이나 센서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대량 시계열 데이터를 압축해서 스토리지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복잡한 조인이나 강한 참조, 무결성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트랜잭션 기능에 제약이 있어서 일부 ACID 속성이 약화되고 스키마가 복잡한 OLTP 기능에는 업무에는 부적합합니다. 적용 사례를 보면 인플럭스 DB, 타임스케일 DB, 마크베이스 같은 제품들이 있고 IoT 센서 데이터, 설비 모니터링, 에너지 관리, 품질이나 공정의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RDBMS는 정확한 계약서처럼 엄격하고 정확한 트랜잭션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TSDB는 시간순 사진첩처럼 대량의 시계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저장하는 곳에 적합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선택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워크로드 특성입니다. 트랜잭션 무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면 대량 시계열 데이터 처리가 더 중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나 센서 모니터링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둘째, 쿼리 패턴입니다. 복잡한 조인이나 리포팅이 많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간 범위 기반 집계나 다운샘플링이 주된 작업인지 봐야 합니다. 지난 1시간 동안의 평균 온도는 이런 쿼리가 많으면 TSDB가 유리합니다. 셋째, 성능 요구 사항입니다. 초당 입력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스토리지 비용 효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기술과 운영 요소입니다. SQL 호환성이 필요한지, 운영팀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TCO와 라이선스 모델은 어떤지 봐야 합니다. 관계형 대비를 선택할 때는 언제일까요? ACID 트랜잭션이 중요할 때입니다. 주문, 재고, 생산 계획 같은 곳에서는 정합성이 필수죠. 데이터가 복잡한 관계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품, 자재, BOM, 추적성 관리 같은 거죠. 그리고 복잡한 보고서나 분석이 필요할 때 다중 테이블 조인 쿼리나 BI 대시보드를 만들 때 적합합니다. 사례로는 PostgreSQL, MySQL 기반의 MES 트랜잭션 DB, 제품과 설비 마스터 데이터, ERP 연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계열 DB를 선택할 때는 언제일까요? 대용량 센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입니다. 설비 상태, 진동, 에너지, 온수도 같은 데이터가 초당 수천에서 수만 건씩 들어올 때요.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할 때도 그렇습니다. OEE, 설비 종합 효율, 품질 지표, 공정, 파라메타, 이상 감지, 알람 같은 거요. 그리고 시간 기반 집계 분석이 필요할 때 1초 데이터를 1분으로, 1분을 1시간으로 자동 다운 샘플링하거나 리텐션 정책을 적용할 때 적합합니다. 사례로는 인플럭스 DB에 텔리그래프와 그래파나를 조합해서 설비를 모니터링하거나 타임 스케일 DB로 공정 품질 데이터를 롤업 분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RDBMS로 트랜잭션과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고 TSDB로 센서와 측정값을 처리하는 거죠. 카프카나 ETL로 둘을 연계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정보는 포스트그레스QL에 저장하고 그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온도, 압력 데이터는 인플럭스 DB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둘을 연결해서 분석합니다. 특히 타임스케일 DB를 주목해야 합니다.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이라서 SQL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계열 데이터를 최적화할 수 있어요. SQL 표준, 안정성, 복잡 쿼리 지원 때문에 인플럭스 DB보다 제조 환경에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용 IoT에서 타임스케일 DB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존 BI 도구와 통합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명확합니다. 트랜잭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계열 성능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고 기존 BI 도구와 통합이 용이합니다.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이 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건데요. 핵심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와 DX, AX를 구현할 때 오픈소스와 상용 솔루션은 각각 고유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하지만 내부 역량이 필요하고 상용 솔루션은 비용이 들지만 안정적이고 지원이 확실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환경, 기술 역량,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이브리드 접근도 가능하죠. 핵심 시스템은 상용으로 가고 주변 시스템은 오픈소스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ERP는 SAP과 같은 상용 제품을 쓰고 데이터 분석은 오픈소스 도구를 쓰는 식입니다. 이제 제조 현장의 데이터가 어떻게 가치로 전환되는지 전체 흐름을 보겠습니다. 6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IoT 센서 연결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센서와 장비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온도, 압력, 진동, 상태 정보 등 생산 정보의 모든 물리적 변수를 측정하고 전송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엣지 컴퓨팅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해서 지연 없이 분석합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는 필터링하고 이상치를 감지해서 네트워크 부하를 줄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만 보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저장입니다. 특성과 용도에 맞는 최적화된 저장소의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실시간용, 이력용, 분석용 등 목적별로 저장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배운 RDBMS와 TSDB를 적재적소에 쓰는 거죠. 네 번째는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AI 모델 학습에 활용됩니다.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미드웨어입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동과 통합을 담당합니다. 분석 결과를 실제 운영 시스템에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이 설비 곧 고장날 것 같다. 고 예측하면 그 정보를 CMMS로 보내서 정비를 예약하는 식입니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물리적 자산과 공정을 가상 공간에 구현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 예측적 유지 보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를 실현하는 거죠. 실제 공장을 가상으로 복제해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미리 실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6단계가 순차적으로 연결되면서 제조 현장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 처리, 분석되어 실제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이 됩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결과물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대 스마트 팩토리 핵심 구조입니다. 데이터 특성별 저장소 최적화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이력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 등을 용도에 맞는 저장소에 저장하고 데이터 생애 주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데이터는 TSDB에, 트랜잭션 데이터는 RDBMS에 저장하는 식이죠. 엣지 데이터 처리의 이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연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니까 빠르죠. 클라우드까지 갔다 오면 수백 밀리초 걸리는데 엣지에서 처리하면 수 밀리초 안에 가능합니다. 둘째, 대역폭 사용을 절감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만 클라우드로 보내니까요. 센서 데이터가 초당 1만 건 나오는데 이걸 다 클라우드로 보내면 네트워크가 터져버립니다. 셋째, 클라우드 의존도가 감소합니다. 네트워크가 끊겨도 현장에서 계속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이 시골에 있어도 인터넷이 불안정해도 생산은 계속됩니다. 넷째,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몇 초 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클라우드까지 갔다 오면 늦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불을 발견했는데 클라우드에 물어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 보안과 접근성 측면도 중요합니다. 민감한 데이터를 현장에서 처리하면 보안이 강화되고 네트워크가 단절돼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외진 곳에 있거나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최적의 해법입니다. 엣지에서 실시간 처리를 하고 클라우드에서 고급 분석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엣지에서는 실시간 이상 감지, 즉각적인 제어, 데이터 전처리, 클라우드에서는 장기 트렌드 분석, 복잡한 AI 모델 학습, 전사적 데이터 통합, 이렇게 하면 속도와 깊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건 현장에서,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건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거죠. 정리하면 데이터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저장 방식을 선택하고 현장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여 효율성과 실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현대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스마트 팩토리는 오케스트라입니다. AI는 총 감독으로서 통합 분석과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ERP는 총무이자 기획본부로 전사자원을 관리하고 MES는 악보처럼 생산계획과 실적을 제공합니다. CMMS와 MCS는 지휘자로서 설비와 물류를 제어하고 실제 설비나 AMR은 연주자들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였죠? 만능 시스템을 꿈꾸는 게 아니고 각 시스템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하고 조화로운 협업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지휘자가 연주자의 손가락 움직임까지 지시하면 안 되듯이 각 시스템이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전략입니다. RDBMS는 정령 데이터와 트랜잭션이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ERP나 MES의 핵심 업무죠. 계약서처럼 정확하고 엄격합니다. TSDB는 대용량 시계열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때 씁니다. IoT 센서, 설비 모니터링이 대표적이죠. 사진첩처럼 시간 순서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략을 권장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겁니다. 특히 타임스케일 DB처럼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이면서 시계열에 최적화된 DB는 제조 환경에 정말 적합합니다. SQL도 쓸 수 있고 시계열 성능도 좋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세 번째, 오픈소스와 상용 솔루션 선택입니다. 오픈소스는 낮은 초기 비용과 높은 유연성이 장점입니다. 내부에 기술 역량이 있다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쿠버미티스, 노드레드, 그라파나 같은 검증된 도구들이 많습니다. 상용 솔루션은 전문 지원과 높은 안정성, 완성도가 장점입니다. 빠른 도입이 필요하거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선택할 때는 조직, 역량, 예산과 TCO, 호환성, 위험 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술적 변화의 성패를 갖는 것은 결국 사람과 문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하려는 조직의 의지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면 혹시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장의 연주자들이 아직 악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악보를 읽는 법조차 배우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간과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 그게 시작입니다. 합리화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4단계 로드맵의 첫 번째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변화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하려는 조직의 의지가 성공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